오늘은 뉴스 따라잡기. 매매는 줄고 전세 거래는 늘어나. 자, 주택 매매 거래는 감소, 전월세 거래는 증가 추세, 월세 비중도 줄어들었다. 자, 22일 국토교통부는 7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63,687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감소했다. 자,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50만 1천 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 자, 정부는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재건축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지역별로는 서울 거래량이 1만 1,7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고, 지방이 3만 178건으로 같은 기간 24.9% 감소했다. 자,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다. 매매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4만 9,45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다. 유형별로 전세가 14.2% 늘었고 월세가 12.3% 늘어났다. 자,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총 108만 3,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그러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돼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40.8%를 기록하고 있다. 자, 생각보다 전월세 비중이 높죠. 근데 이거는 아파트를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 주택에는 아무래도 이제 1인 주거 용도로 있는 이제 그런 주택이 대부분 포함되다 보니까 월세 비중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월세는 보통 이제 뭐 3천만 원, 주택 월세는 이제 투룸 이상의 주택 월세는 뭐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이렇게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반전세예요. 뭐 4억에 50만 원, 4억, 뭐 5억에 뭐 70만 원 이런 식으로 고가 주택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자금을 못 마련하고 올라가는 전세값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반전세로 갔거든요. 자,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 항상 맞벌이 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 자금으로는 보통 8억을 한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과거에 집값이 이제 전세값이 계속 급등했을 때 리센츠나 엘스나 같은 파크리오나 뭐 이런 이제 잠실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했거든요. 자, 전세 가격이 8억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대부분 거의 거래량이 반전세 정도로 나와요. 거의 7, 80%가 반전세고요. 전세 거래는 거의 없어요. 8억이 넘어가니까. 자, 그 이유, 뭐 집주인들이 반전세를 선호한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높은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택으로 투자해서 한번 돈 벌어 보시려고 저희 쇼킹 부동산 강의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자, 내가 갖고 있는 자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나? 현금 8억 들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잘 없을 거예요. 현금이 지금 뭐 아파트가 뭐 뉴타운도 뭐 12억, 13억 이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8억도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자, 이게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세가 늘어난다는 거, 저희가 왜 첫 번째 뉴스를 뽑았냐? 자, 주택 매수층 분석을 해보면 실수요자하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요, 뭐 집을 뭐 내가 들어갈 삿집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만으로 아무리 실수요자가 많아져도 집값은 잘 급등하지는 않아요. 그럼 급등은 주로 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다 올려놓거든요. 자, 이 투자자는 실수요자의 몇 배가 되니까 뭐 단기간에 올려놔서 집값 급등하는 건 쉽습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올해 4월부터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거의 빠져나갔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값은 왜 오르고 있나요?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거나 더 오를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호가만 올린다는 거죠. 자, 이 투자자들이 지금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의 주택 또 양도세 중과제도 양도세 중과제를 맞을까봐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살면서 한번 사볼까 했던 사람도 양도세 면제제도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쉽게 못 들어온 거예요. 그 전처럼. 자,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 전후로 이제 부동산 시장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 실수요자만 남았는데 실수요자가 이 투자자들이 산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실수요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까지 집을 못 산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살 의지가 없었던가. 뭐 신혼부부애가 돈이 안 모여서 안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제서라도 살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1년에 이제 아파트 거래, 뭐 5천 건은 뭐 기본, 한 달에 매월 5천 건은 최소한 있으니까 누군가 사긴 사는데, 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살만한 집 알아봤더니 좀 깨끗한 준신축 아파트 알아봤더니 기본 10억 이상 줘야 된다는 거죠. 전용 84제곱미터. 자, 그러다 보니까, 아,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있냐. 자, 민간 분양으로 가요. 민간 분양으로 보면은, 자, 주택보증공사에서, 허그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분양했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 허가를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15%에서 2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더라. 자, 그래서 같은 신축 아파트라도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더 저렴할 것이다. 자, 그 예상에 이제 민간 분양으로 많이 쏠렸고요. 자, 두 번째 전세가 있죠. 자, 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집값에 60% 정도면 강남권 같은 경우 50%, 일부 뭐 신도시 일부 신도 마곡이나 아니면은 뭐 위례나 이런 지역 보면 이제 40%대까지 있어요.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다 보니까 아, 전세로 돌아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사는 이 전세로 돌아선다. 그 이유는 뭐냐? 실수요자 중에서도 상당한 수가 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로 돌아갔다는 거는 앞으로 투자자도 줄어드는 상태에서도 실수요자도 더욱 더 주택 매수에서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뭐 그 이후에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 분양이나 임대를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존 주택 매입 네 가지 안에 있겠지만은 자, 지금은 전세하고 민간 분양으로 대부분 쏠려갔다. 자, 어차피 민간 분양 받을 사람도 전세를 살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존 주택 매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꾸 호가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더니 뭐 거래량이 없어도 가격이 오르는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뭐 부동산의 공식이 깨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그건 니들이 보수 언론하고 경제신문이라는 니들이 똑똑한 한 채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분위기 띄우니까 집주인들이 아, 그거에 진짜 오르는 줄 알고 호가 띄워서 그런 거고, 그런 건 다 허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작전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거품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 이건 깨져봐야 안다. 자, 비트코인 2,500만 원 할 때 뭐 누가 깨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건 깨져봐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낙찰가율 70.4%, 올해 들어 최저 수준. 자,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서 지난 7월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70.4%로, 이게 뭐냐?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에요. 지난해 12월 66.8% 이후 가장 낮았다. 자,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을 제외하면 2016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70% 아래로 떨어져, 용도별로 보면은 토지하고 업무시설 낙찰가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토지는 지난 6월보다 7.1%포인트 떨어지면서 낙찰가율이 65.8%에 그쳤다. 자,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65.1%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하락, 서울 65.4%의 낙찰가율이 전월보다 19%포인트 떨어지면서 낙찰가율 하락을 주도했다. 업무상업시설, 서울이 왜 많이 떨어졌냐면요. 서울에 이제 업무상업시설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어디가 많냐? 테크노마트 상가 많고요. 또 뭐 한약재타운, 이렇게 테마파크 상가, 밀레오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테마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상품이 많으면 당연히 낙찰가율이 막 팍팍 빠지거든요. 한번 유찰되면 뭐 20-30%씩 빠지니까요.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거시설은 낙찰가율만 83.4%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거죠. 서울은 무려 96.1%로 전월 대비 2.3%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뭐냐? 경매를 시작할 때 감정평가, 경매 신청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요. 자, 이러고 나서 첫 번째 낙찰 기일이 정해져서 이제 경매를 들어가잖아요. 그간의 기간이 보통 길게는 한 반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급등세잖아요. 자, 그럼 이 감정평가한 시기하고 낙찰하는 그 경매 입찰하는 시기하고 달라요. 이 갭 차이 때문에 그 사이에 오른 가격 때문에 감정평가 대비 이 낙찰가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은 집값이 오를 때 나타난 거죠. 원래는 서울 낙찰가율은 한 80% 선이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전세 들어갈 때 대출 끼고 뭐 이 집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80% 정도 낙찰된다는 걸 감안해서 했는데 요즘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죠. 자, 아무튼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10.4%로 최저 수준은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업무하고 주거시설하고 뭐 토지하고 다 합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 어떤 재테크가 좀 많이 인기 있는지 아세요? 부동산에서? 꼬마 빌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꼬마 빌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 꼬마 빌딩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 꼬마 빌딩 상품을 재테크로 띄우기 위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오늘도 두 건 본 것 같아요. 뭐 꼬마 빌딩 투자해서 뭐 10억 투자, 뭐 10억 투자해서 6개월 만에 뭐 6억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연예인들이 무슨 꼬마 빌딩을 사서 수익을 봤다. 뭐 아니면 연예인 누구가 지금 몇 억짜리 뭐 꼬마 빌딩을 샀다, 뭐 상업용 빌딩을 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꼬마 빌딩을 들으면은 상업용 건물 1층부터 뭐 5층까지 다 뭐 1층은 이제 판매 시설이 있고 뭐 2층부터 5층까지는 뭐 이제 사무실이나 뭐 다양한 이제 뭐 노래방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상업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상가를 의미했는데 요즘은 뭐 근린 상가 아니면 원룸도 다 꼬마 빌딩에 통칭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제가 위험성 알려드릴게요. 자, 원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주거 용도의 부동산이 지금 약세예요. 오피스텔도 지금 수익률이 4%대로 떨어졌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금 재미없어요. 원룸 지어놓으면은요, 가장 많은 경우가 원룸업자가 지어놓고 세입자 다 채워놓고 그래놓고 파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자,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자, 이 사람들 들어올 때 빨리 세입자 채우려고 뭐 전세로 채워놓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세입자 나가자는 전세 세입자 나가고 그 월세 받는 사람들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뽑혀요. 아, 그리고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이제 그 한 층에 보일러를 한 기 아니면 두 기만 설치를 해가지고 방이 있는 9개에서 10개의 방을 동시에 대표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용량만큼 책정이 안 되죠. 책정이 안 되다 보면은 자, 무조건 관리비에 그냥 관리비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받고 여기에 가스비가 포함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한겨울에 거의 찜질방처럼 하고 살아요. 관리비가,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리고 허가도 뭐 굉장히 편법으로 뭐 고시원으로 등록된 것도 있고 법률 안 지킨 것도 있고 굉장히 비추천해요. 일단 원룸 건물 같은 거 이제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근린상가. 자, 이게 어디에 많냐면 이제 신도시에 2주택 택지에 많아요. 1층에 상가로 빼고 그리고 위에 한 2, 3, 4층 정도는 꼭대기는 이제 주인이 사는 이제 큰 평수, 2층하고 3층은 빌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좋은 게 뭐냐? 2층, 3층에 전세 가격으로 이제 건축비하고 토지 매입비 상당을 이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걸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내가 직접 살면서 여기 1층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자, 그런 것들 이런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가주택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시기잖아요. 자, 그동안 계속 이 상품이 토지 가격이 비싸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건축비하고 비싼 토지비 그 프리미엄 가격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전세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어요. 이거는 집값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에 났던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2017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은 계속 많아요. 공급이 수요를 한참 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주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의 전세 가격은 꾸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여기서 전세 한두 집만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못 돌려주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바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가주택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결국 남은 건 뭐냐?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사업용으로 쓰는 일반 상업시설인데, 자, 지금 알다시피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RTI라고, 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임대 수익률이 연이자의 1.5%를 못 넘게 돼 있어요. 자, 얘 하도 연예인들이 막 70억짜리 빌딩만 15억에 사놓고 65억, 한 55억 대출해가지고 살아서 뭐 나중에 이 빌딩이 100억이 돼서 팔았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빌딩 투자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수요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꼬마 빌딩 사업용 이제 꼬마 빌딩의 임대 수익률이 어떤 곳은 3.5%예요. 3.5%, 3%대예요.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 토지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강남 지역의 토지가 뭐 평당 거의 1억 정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게 과연 임대 수익률이 이만큼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있는 상가도 나고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 많이 한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계속해서 안 가고요. 그나마 그 이 비싼 임대료를 유지해줬던 대기업들의 안테나 매장도 지금 다 철수하는 분위기예요. 자, 강남역에 뜨레주라고 파리바게뜨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한 곳은 누군가 다른 대기업 안테나 매장을 채웠지만 다른 한 곳은 아직도 못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은 계속해서 공실이 커질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에서 누군가 이걸로 돈 벌었다더라, 누가 뭐가 이걸로 돈 된다더라, 이건 좀 늦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금리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수익률로 계산되잖아요. 임대 놓고 얼마나 이제 수익률이 나오느냐, 그걸로 계산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근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자, 물론 지금 이준열 한국은행 총재가 워낙 느리게 올리고 있긴 해서 이게 체감이 안 될 뿐이죠. 지금 나중에 언젠가는 한국은행의 의지 말고 외부의 요인, 국외의 요인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는 반드시 와요. 그렇게 되면 이런 꼬마 빌딩 투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출 많이 껴서 들어가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법원 경매 말씀드렸는데, 토지하지 마시고요. 전 꼬마 빌딩 하고 싶으시면요, 그나마 가격이 비싼 근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에서 좀 괜찮은 물건이 좀 있어요. 상가는, 점포 상가는 거의 없는데 근린 상가, 좀 꼬마 빌딩 상가 같은 거 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하시고요. 주거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때는 이게 수익률이 나는 거지, 지금은 아닐 거다. 세입자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 부동산값 계속 올린다. 자,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은 6월 기준 1116조 7천억 원으로 1년 새 75조 원가량 늘어났더라. 자, 부동자금은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 펀드, 양도세 예금 증서,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6개월 미만 정기 예금 등 단기 계좌에 머물고 있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자, 이처럼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도자금이 늘어나면서 최근 무역전쟁 등으로 증시나 펀드 수익률이 약세이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부동자금이 유입됐다는 평가, 유동성이 넘쳐나는데도 금융통화장국은 그 기준금리를 8개월째 1.5%로 묶어놓고 있다. 자, 이런 자금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흘러가기보다 이제 돈 되는 똘똘한 아치를 집중할 될 가능성이 있어. 자, 8월 들어 20일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495건 중 66%, 66건 13.3%가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였다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시중자금이, 부동자금이 늘어날수록 고가의 아파트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것이라는 이제 보수 경제신문 언론들의 희망사항이 담긴 기사였어요. 이게 앞머리에 뭐가 돼 있냐? 자, 뭐 어떤 강남에 부동산 30억짜리 매수를 했는데 어떤 아줌마니가 현금 30억 들고 와서 사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부동산 기사는 항상 그렇게 예시를,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집값 대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 하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동자금을 들어요. 시중에 부동자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 이 부동자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계로 가겠죠.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은 이제 예금인데, 예금이나 펀드인데, 자, 지금 예금 재미없죠. 좀 재밌어질만 하다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계속 2.0에서 2.35에 왔다 갔다 하더라. 그 예금이 재미없다 보니까 주식도 재미없고 결국엔 부동산밖에 없어서 부동산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동자금 있는 거 한번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 부동자금이 1116조잖아요. 그럼 가계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총액인데, 자, 2017년에 1450조 원이 있고 2018년에 아직 1500조까지는 돌파를 안 했어요. 왜냐, 이제 가파르게 100조씩 올랐던 게 조금 줄어들어서 한 1450조, 1500조가 좀 안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면서 대출을 많이 막지 않았습니까? 자, 가계부채가 이렇게 상승률이 줄었다는 거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들어가거나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가계부채 증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한풀 꺾였다 이 정도로 이런 뉴스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자금이 1100조가 문제예요. 가계부채 1450조가 문제예요. 결국엔 가계부채 끌어다가 지금 부동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누군가 그 돈을 이제 시중에 부동자금을 남겨놓은 거죠. 결국엔 이 부동자금도 결국엔 가계부채, 부채가 이끌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많은 부동자금들, 실제적으로 자연의 이 부동자금들은 결국에는 예금, 은행에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결국엔 예금 금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미국 기준금리 예상, 금리 인상 예상 보면은 자, 올해 2.8%까지 올립니다. 자, 1.5%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1.5%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자, 미국에서는 4차례를 올리면서 2.5%로 맞췄어요. 자, 그래서 9월하고 12월에 모두 한 차례씩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위험, 특히 중국하고 뭐 이제 터키, 브라질, 남미 국가들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2.5%까지 올리는데 한국은 한 차례만 올리면 이제 세 차례 이제 7.5% 0.75%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국채 수익률에서 또 워낙 벌려지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금 유출 한국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자, 지금 환율이 1,100원에서 훌쩍 넘어가 1,200원,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1,120원에서 1,130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미국에서 기준금리 더할 때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주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두 가지 이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다. 두 번째가 이제 고용률은 요즘 사회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자, 생각보다 최저금리 최저임금 올린 것들이 좀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은 10월에서 11월 인상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더라. 자, 그럼 2019년은 정말 몰라요. 자, 2019년 말에 3.25%까지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2%포인트만 맞춘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얘가 3.25%까지 올리면요, 대출금리는 올라요. 대출금리는 오르기 때문에 예금금리랑 상관없이 대출금리는 올라요. 그래서 아마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힘드실 수도 있고, 아까처럼 또 그 꼬마 빌딩 같은 거 투자할 때 거의 대출이 반이거든요.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위기가 올 수 있다. 결국에는 다 경매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은 당장 흡수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뒤늦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결국에 은행 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